이번 한 주 동안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에 대한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이죠.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아주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하나씩 짚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시죠.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네, 잘 잤습니다. 예. 첫 번째로 명절 기간 중에 발생했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을 그래도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주를 쭉 정리하는 날이니까요. 이 재판부는 근데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비상계엄 해제 그 자체는 곧바로 내란 해당하지 않는다. 내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형법상 국헌문란 내란죄가 성립됐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수처 수사 개시한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또 지기현 판사의 이야기가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분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네. 내란 세탁 재판이었다. 뭐 내란 세탁 재판. 예. 규정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직위원이 인정한 건 딱 하나예요. 네. 국회 군대 투입한 걸 잘못했다. 국회 군대 투입. 그 외에는 다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다. 뭐 대통령 권한이다. 예. 계엄 선포권은. 뭐 그리고 목적도 미화했죠. 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뭐 촛불을 어떻게 쓰러뜨렸다나. 예. 네, 사실 성경을 읽기 위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네. 인정하고 예. 나머지는 거의 뭐 변호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점철돼 있고 예. 뭐 노상원 수첩도 인정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형은 또 세게 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위원 판결문을 쭉 보시면 예. 쭉 읽다 보면 윤석열 이게 죄가 별로 없네. 이게 별로 잘못한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 가면 막 화를 내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잖아요. 네. 이게 모순이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앞뒤가 안 맞아. 안 맞는다.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에 예. 모순이 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이게?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처음에 조희대 사법부가 뭔가 무죄 쪽으로 막 네. 판결문을 쓰다가 써놨어요. 써놨는데. 쓰고 있는 써놓은 거죠. 근데 그 앞에서 그 한덕수 막 24년 받고 하니까 그렇죠. 바뀌었나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그 여론도 예. 너무 안 좋고 앞에 재판부 두 군데에서 내란 인정을 했고 예. 그것도 부담이 되겠죠 뒤집기가. 어.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는 내란 세력이 네. 처음에는 윤억인을 추구하다가 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전복까지 노리다가 야 상황 보니까 그건 좀 어렵겠다. 그러면 뭐 먹잇감 하나 던져줘야 되지 않냐. 희생양이 필요하다. 일단 윤을 보내자. 윤석열을 날리자. 그리고 치워버리고 나머지는 다 살려보자. 이런 쪽으로 선회하면서 저는 노선 변경이 되면서 이 판결문이 이상해져 버렸군요. 저 조이드한테 야 그 무죄로 쓴 거 그거 치우고 어. 사형은 안 되겠고 네. 너무한 거고 우리로서는 최대한 봐줄 수 있는 건 무기징역 아니냐. 예. 무기징역 때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직위원이가 에이 옛날에는 뭐 빼주라 그러더니 내가 이걸 또 언제 다 고치냐. 그래가지고 뒤에 거만 짜집기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이 아주 웃긴 거죠. 앞에는 대충 아무 죄가 없는 듯이 나가다가 뒤에 그렇죠. 가서 갑자기 형을 막 때립니다. 뭐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사형 때렸어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도 더 강력한 형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한 상태인데 그렇죠. 18년을 때렸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것도. 네, 모순이죠. 근데 그 노상원 수첩이야말로 진짜 파헤쳐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좀 심한 아주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죠. 예,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뭐 직위원이가 들은 가명 사유들이 기가 막히죠. 예. 이게 지금 그렇지. 직위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 조희대 사법과 지금 거의 비슷해요. 예. 논리가. 우선 직위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밀하지 않았다.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 치밀하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이가 돌대가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 나빠서. 그럼 머리 나쁜 게 가명 사유가 되느냐 범죄에서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치밀하지 않아서 강도하러 들어가가지고 잘못해 잡혔는데 넌 치밀하지 않아서 감형해준다 이런 건 없다라는 없죠. 거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형을 지능 IQ에 따라서 선고합니까? 그렇죠. IQ가 높으면 많이 받고 IQ 떨어지면 적게 받고 합니까? 그건 그런 건 아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치밀하지 않아서 뭐 감형해준다. 감형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황당한 것은 어차피 실패하지 않았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직위원만 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요. 이상민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지만 실패했다. 집행이 되지 안 않았다. 했다. 그러니까 깎아줘야 된다. 아, 근데 내란이 실패한 것이 어떻게 감형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네. 살인을 하려고 갔는데 살인이 안 돼 살인 미수가 됐으니 깎아준다 이런 그렇죠. 논리군요. 그런 논리죠. 네. 그러니까 내란은요 성공하면 일단 처벌이 안 돼요. 즉시.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뭐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내란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정권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처벌합니까? 처벌 못죠. 성공한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내란 직후의 재판은 실패한 내란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한 맞네. 내란, 실패한 내란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실패한 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감형을 해주겠다. 네. 군대를 뭐 폭력을 자제시켰다. 그것도 군대가 자제된 것은 윤석열 지시가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의 저항 때문이잖아요. 저항 때문에 군인들이 주춤한 거죠. 그렇죠. 예.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저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예. 실패한 건데 그게 감형사유가 왜 됩니까? 근데 또 한 가지 황당한 거는 예. 이게 이제 범죄 전력이었고 초범이라서 그거- 또 깎아주고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예. 전과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전과가 없다. 그죠? 이게 윤석열 재판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재판에서도 그 그랬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하나를 고려해야 될 것은 예. 살인죄를 저질렀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 전과가 있냐 없냐를 따집니까? 안 따지죠. 살인- 초범 살인을 두 번 세 번 저지르기도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예. 살인 같은 중범죄는 예. 기존에 음주 전과가 있냐 뭐 무슨 전과가 있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안 따지죠. 너무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만 놓고 판단하죠. 예. 근데 내란은 살인보다 더 심각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무서운 범죄치고는 범죄죠. 뭐 최고의 예, 범죄죠. 악질 범죄라고 봐야 예. 되죠. 그러면 전과 문제는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전과를 따질 때는 동종 전과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동정정권. 네, 살인범한테 예. 음주 전과가 있냐, 음주운전 그거 전과가 안 있냐, 따지죠. 그걸 따지지 않아요. 예. 강도범한테는 강도 재범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논리는 내란 초범이란 뜻이잖아요. 내란 초범. 근데 내란이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란 재범 있을 수가 없죠. 내란은 다 초범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감형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란 정권란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성립이 안 그걸로 돼요. 가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들어봐도 그런데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가 대체로 내란 판결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저는 조희대 사법부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음. 윤석열과 몇몇은 격리했자. 정리한다. 좀 세게 좀 때린다. 국민들이 하도 난리를 꼬리 치니까. 자르기 한다. 사법부가 사형받게 생겼으니까 예. 그건 하자. 그 대신 나머지는 다 살려주자. 알려주자. 예, 이렇게 전략적 목표를 좀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부응하는 내란 세탁 재판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대놓고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 뭐 윤석열을 옹호하고 막 나서지도 못하고 네. 좀 애매모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국민은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윤 어게인에 올인하자니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다고 윤석열과 절연하자니 네. 그것도 겁이 나고 윤석열이가 딱 절연하는 게 제일 겁나는 건 어떤 거죠? 저 제 개인적 추론인데요. 예, 저는 내란 세력이 지금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란 세력의 핵심이 아니다. 아, 내란 세력의 핵심은 김건희 가문이 포함된 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카르텔. 김건희 카르텔이다. 김건희 카르텔이다. 걔네들이 살아있다 아직. 근데 그 세력이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예. 조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뭐 군대 뭐 할 거 없이 여기저기 한국 사회에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카르텔이. 그러니까 윤어게인과 절연하는 것은 그 김건희 카르텔과 맞부닥치게 되는 거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죠. 아, 저는 그걸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예. 장동혁이.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절연도 못 하겠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을 옹호하자니 이건 또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는 그야말로 예. 머리가 이제 분열되는 거죠. 오락가락하면서. 사실 지금의 이 내란 수사와 재판이 김건희 세력을 정조준해서 그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또 처벌하지 못한다면 저는 내란 종식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하나 뭐 무기징역이나 감옥 사형 때려서 격리한다고 해서 이 내란 문제가 종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윤어게인 세력이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 장동혁이 버티는 이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수사가 막히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들어가는 순간 다 막히잖아요. 그럼 갈 길이 참 머네요 아직도.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아까 조희대 사법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조희대 사법부가 김건희 카르텔의 아주 핵심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까? 이 조희대 일단 사법부. 탄핵해야죠. 탄핵해버렸는데 조희대를. 일단은 탄핵해서 사법부의 길을 좀 꺾어야죠. 근데 얘네들이 걸핏하면 상권 분립 얘기하면서 굉장히 버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결국은 조희대를 탄핵한다는 것은 입법부에 있는 그 국민의 뜻을 따르는가 국회의원들이 탄핵하는 거죠. 상권 분립은 말이죠. 예. 국민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행정부와 예,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있는데. 관여하지 않고 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전제가 있죠. 음. 그 세 개의 국가기관 모두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고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죠. 예. 그래서 국민이 헌법을 만들고 예. 그 헌법을 사수하도록 만드는 게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동원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그 헌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면 그 집행하는 게 행정부고. 사법부. 아, 그 법을 집행하는. 예. 예.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행정부죠. 행정부인데. 그러니까 이 세 기관은 다 국민을 받드는 기관이지 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 국민적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예. 내란 세력 청산해라. 청산해라. 사법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국민들의 원하는 뜻을 받들어라. 근데 이거를 사법부 독립이라 그러면서 막는다는 것은 예. 결국 국민들에게 맞서겠다, 예. 저항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가치가 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사법부에 의해서 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탄핵당하죠. 탄핵도 받고 또 감옥도 가게 되고, 또 국회의원이 뭘 잘못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고 또 감옥도 이 갑니다. 사법부에 의해서 네. 잡혀가는 건데. 그럼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짓을 했을 때는 그건 당연히 탄핵이라는 해야죠. 이름으로 치워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의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자기들만의 그걸 형성해 온 거 아닙니까? 일종의 벽을. 사법부만 아니라 검찰도 그렇죠. 검찰도 그랬고. 권력은 많은데 예.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처벌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짬짬이가 돼 있어가지고 예. 검찰도 어렵게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네. 헌재에서 다 기각합니다. 그렇죠. 사법부에서 다 봐줘요. 그리고 뭐 판사 탄핵은 더 안 되겠죠. 그럼 이번에 사법부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탄핵은 결국 조희대에 대한 탄핵으로 갈 것 같은데 네. 가장 크게 지목하는 건 어떤 모습이 국민의 뜻에서 벗어난 위법적인 행동을 한 걸로 탄핵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조사할 때 예. 1차 특검이 조사한 걸 보면 예. 12월 3일 날만 가지고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12월 3일 날 예. 선포한 뒤에 군인들을 투입한 문제, 단전 단수를 지시한 문제 이런 것만 다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조사한 건 말이 안 돼요. 그 옛날에 조직 사건 많이 당하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조직 사건 터지면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럼 뭐 그냥 이제 사돈의 팔천까지 다 털죠 그냥. 조직표까지 붙어 나오죠. 네, 조직표가 쫙 조직표 나오죠. 쫙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표가 왜 나오냐면 내란이 12월 3일 날 시작됐더라도 그렇지. 그 전에 모의가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예. 준비와. 모의 내란 음모죠. 그러면 그건 모의. 예. 그걸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란 조직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두목이고 예.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맡아서 얘들이 12월 3일 전까지 어떤 준비를 했고 12월 3일 한 짓이 뭐고 그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짓을 더 했느냐까지 쭉 역사적으로 경과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번에 재판을 보면 윤석열은 사실상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3명을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상민 예. 갖다 앉혔고요. 예. 그다음에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김영현이를 예. 앉혔고 그다음에 조이대를 앉혔습니다. 그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 검찰은 어차피 자기 수중이니까. 예. 이 세 명이 사실상 삼각편대를 이루고 내란 그림표의 상층에 들어가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잠깐 설명이 바로 되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내란을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한 거고 뭐 이상민하고 김영현은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고 조이대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당일날 회의도 하면서 내란 이후 재판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예. 근데 실패로 돌아가자 예. 싹 빠져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때는 황당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당 뭐 후보를 갖다 바로 막 파기환송시키고 예. 그때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그랬죠. 예. 대선 한 달 앞두고. 네, 그게 예. 그 단편적 사건이 아니고 예. 윤석열이 내란을 꿈꿨을 때 조직표를 만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사건으로 네, 진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차 특검은 저는 정석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2월 3일 사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후를 다 맥락을 따져가면서 조사하는. 조이대의 내란에 모의하고 같이 집행에 뛰어들어왔던 그 하나하나를 다 파헤쳐내서 그렇죠. 탄핵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렇네요. 내란을 그런 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아주 이 내란 재판을 보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차 특검에서 네. 김건희를 쳐야 됩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2차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네. 완벽하게 내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핫한 이슈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있잖아요. 계속 SNS 통해서 부동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명절 기간에도 보니까 네. 안 쉬고 계속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제 핵심은 이제 집을 며칠씩이나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누리고 있던 다양한 그 중과세 유예 혜택이잖아요. 이런 걸 인정하고 종료하자, 네. 종료한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 이제 투기 규제와 감독을 이제 강화한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필요하면 어떤 수단이나 다 쓰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동희 대표는 이제 불효자는 옵니다. 해가지고 집이 6채나 되면서 저희 노모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뭐 집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약간 좀 코믹하게 네. 되던데. 장동희 뭐 노모랑 같이 살면 되죠. 그러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자그마치 집을 6채나 가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번 현재의 이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예. 저는 국가의 전망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느냐 싶어요. 국가 전망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보냐면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그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네.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오래전부터 그죠. 왜냐하면 돈 생기면 다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이 뭐 자산을 갖고 있을 때 그 자산이 다른 나라는 뭐 저축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인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땅에 묶여 있으면 그건 부가가치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렇죠. 대단히 이제 비생산적인데 묶여 있는 거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다 거기에 묶여 있어서 돈이 돌질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돈 생기면 다 들어가는데 땅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경제 전문가들이 할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예. 이걸 어떻게든 경기를 회복시켜서 성장 국면으로 돌려야 되는데 된다. 이 부동산 문제 해결 안 하면 답이 없구나.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뭐 백약이 무효하겠구나. 뭐 주식시장 부양도 사실상 부동산 문제 해결 안 하면 언젠가는 또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죠.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갈 게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칼을 빼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한 가지 이유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대개혁을 지금 그렇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계속 그거는 본인의 소신이자 꿈이죠. 그랬죠. 새 메시지에서도 그걸 강조했고요. 근데 그 사회 대개혁을 하려면 예. 제일 큰 문제는 불평등 문제인데요. 사회 불평등. 예. 한국의 불평등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불평등이 제일 심각합니다. 이걸 건드리지 않고 무슨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 새 사회를 개혁한다. 다 이제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차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한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매일 트윗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다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실패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들도 단기적인 압박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수급 문제 해결 없이는 이 공급 부족을 뭐 막아낼 길이 없다. 그래서 공급 해결을 하지 않고 세금 규제만으로 하는 건 다 실패한다. 지금까지 안 보지 않았느냐 문제 이런 논리를 펼치거든요. 네. 일단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네. 과거에 뭐 민주정부라고 불리는 네. 그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네. 여기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는 네.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꺼냈다가 집어넣고 꺼냈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죠. 예. 꺼냈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여론 뭐 안 좋으네 안 좋은데 하면, 여론 안 좋다 그러면 접고 예. 또는 뭐 심지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도 내놨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눈치를 봤군요, 그냥. 그러면 시장이 반응을 안 하죠. 뭐 저래봐야 저것들이. 또 좀만 참으면 예, 된다. 좀 버티면 예. 어차피 또 찌그러질 또 거야. 손든다. 예. 그러니까 땅 그대로 갖고 집 갖고 있어야 돼.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패한 측면이 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하게 일관성 있는 지금 메시지를 발산하면서 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나 할 거다. 어떻게든 할 거다. 불로소득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좀 약간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막 않습니까? 내놓는 거 매물이 나온다 카드. 집값 떨어지고 매물 예.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집권 세력의 일관성, 일관성,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일관성. 일관되게 간다. 그렇죠. 예.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1번이다. 이게 예. 이제 중요한데 과거엔 그게 없었다라는 예.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급 문제를 언급하면 예. 사실상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예. 지방은 공급 과잉이에요. 다행이죠. 그 집값도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남아돌아요. 예. 이제 분양해달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아요. 분양이 안 돼요. 예. 지방은. 지방 안 팔려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체 인구 대비 예. 주택 보급률이 사실상 100% 초과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초과했죠. 전국을 다 따지면. 예. 근데 왜 집이 없느냐? 첫째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집중돼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이 들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한 여섯 여섯 채씩. 장동혁처럼. 장동혁처럼. 여섯 채. 네, 장동혁처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몇백 채를 갖고 있어요. 부여자는 옵니다. 여섯 채. 예. 1등한 사람은 몇백 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몇백 채씩.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죠. 예. 이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진짜. 수도권 집중 문제,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음. 공급을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확대해봐야 계속 그 사람들만 살 건데. 맞습니다. 예. 투기꾼들만 좋죠. 예. 그래서 저는 공급을 할 경우에는 딱 제한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 대상 임대 아파트, 예. 질 좋고 가격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젊은 세대를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그걸 만들어서 사야 된다. 그걸 공급해야 돼요. 된다. 그런 공급을 해야 된다. 그거는 하면은 예. 영향을 크게 받죠. 그건 투기 대상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예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공급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공급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늘 느끼는 의아함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안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맨날 똘똘한 놈 하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똘똘한 집 한 채. 근데 이 강북이 강남보다 유난스럽게 아파트 질이 떨어진다거나 네.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 가격 차이는 터무니없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 안에서도. 네. 서울 안에서도 많이 나고요. 또 서울과 지방 하면 또 훨씬 더 벌어지고 그렇죠. 뭐 10배씩 차이 나버리니까 그 위화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강남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공급 수요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보니까. 네, 이명박이가 무슨 광명교회를 나갔나요 옛날에? 제 이름은 소망교회. 소망교회인가요? 네, 거길 나갔다고 보는데. 사랑교회인가? 소망교회 모르겠다. 하여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명박이 거길 왜 나갔을까 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그 교회를. 네. 그 다른 교회도 많을 텐데 예. 자기네 동네에도 있을 테고 또는 뭐 판자촌에 있는 허름한 교회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만이라면. 예. 근데 왜 굳이 그 교회를 갔을까? 또 한국에 내로라는 사람들이 다 왜 그 교회로 갈까? 그것 때문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인맥. 자기들끼리 그 인맥 쌓기군요. 그러니까 콘맥도 쌓여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기회를 잡고 출세를 할 수 있다라는 출세한다. 그 이권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를 간 거예요. 예.
강남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 강남에 다 모여 있다. 기회의 땅. 끼리끼리 기회의 땅이다. 성공과 출세의 발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소위 뭐 교육도 몰리고.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이는 거고 네, 교육도 교육도 뭐, 거기가 제일 뭐 세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가야 뭐 출세할 수 있어. 이게 수도권 기준을 보면 강남에 들어가야 한국에서는 진짜 이제 예,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거군요. 인류가 될 수 있어.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죠? 그럼 강남 문제는? 저는 이게 뭐 강남 문제만 따로 띄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아예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예. 한국의 이 불평등한 사회 문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예. 땅 문제 해결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현재로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세제입니다. 세제. 세제. 그래서 이게 세제까지 동원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동원할 거란 얘기라고도 볼 수 이게 있어요.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 같은 거? 그렇죠. 언젠간 쓸 거다라는 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 잡히니까. 강남 쪽에 다들 떨겠네요 지금. 이게 안 잡히면 예. 마지막으로 결국 써야 되는 거는 전 토지 보유세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보유세. 예. 그래서 땅을 가지고 예. 이윤이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불로소득이 나오지 않게 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토지 보유세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역대 정권들이 이걸 도입했을 때 아, 반발이 있을까봐 도입을 못하고 실패를 했죠. 네, 예. 도입을 못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대로 된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많은 국민들 절대 다수는 예. 토지 보유세보다는 기본소득 받는 게 더 많아요. 훨씬 좋죠. 그러면서 실감이 되는 거죠. 이건 손해가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조세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토지 보유세를 도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 공개념도 도입해야 토지 되고 공개념. 또 장기적으로 저는 토지 공유화까지 나가야 된다고 토지 생각합니다. 멀리 이제 내다본다면. 예. 그래서 시작점은 일단 토지 보유세부터 보유세를 도입해야 돼. 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책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또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있다면은 그 정동영 장관 설 연휴 마지막 날 했던 그 유감 표명했던 걸 네.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에 대해서 북측에 공식적 유감을 표했는데 그 우리 영상 잠깐 보고 갈까요?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한 사실 자체가 이북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저렇게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유감 표명의 의지를 밝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두 번에 이번에. 걸쳐서. 네, 두 번에 걸쳐서.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드론 작전 사령부를 동원해서 무려 11차례나 18대 무인기를 보낸 바 있다까지도 다 예. 공개하면서 또 유감 표명을 그렇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것까지 다 네, 맞습니다. 미안하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과를 한 거죠. 사과한 거죠. 네, 예. 잘못했다. 네, 이렇게 미안하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미안하다고. 이게 한국 정부가 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본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역대 한국 정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정한 기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사실상 우리가 명백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지 이놈아 사과 못해 네. 이런 태도를 보여왔어요. 적반하장으로 나갔죠.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과하면 당장 누가 난리를 치느냐? 음. 이번 국힘 반응 보면 나오죠. 뭐 굴종이다, 뭐 저자세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화가 나셨는지 네. 자꾸 저자세라 그러는데 네. 그럼 고자세로 붙고 한번 뜰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이 이제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는데 예. 저자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갈등을 유발하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북과 한번 전쟁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고자세로 이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한국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전 좀 상식적인 사고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의 지금 이렇게 대치 상태는 분명한데 거기다 대고 막 요즘에 드론은 무조건 침략 행위인데 그렇죠. 네. 그걸 했으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조사해서 알아냈으면 아이고 이 원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 네,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건데 그걸 절대로 북하고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그게 뭐 구걸이니 네, 그게 저자세니. 무슨 저자세예요. 상식적인 거지. 윤석열 정부 때도 네.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예. 북에서 뭐라 하면 예. 사과하면 돼요. 그렇죠. 사과하면 되는 문제인데 안 하니까 예. 북에서 다시 오물풍선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 그냥 풍선 그러니까 삐라를 보내니까. 맨날 그 소리 하면서 북에서 풍선 보내서 우리도 보낸다는데 정확히 따져본다면 대북 전단을 날리니까 보낸 거죠. 북에서 오물. 전단 대신에 보내온 게 오물풍선을 보내버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악순환이 초래되면 되면서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누가 먼저 보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붙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이런 유감 표명은 일단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왜냐하면 용감한 행동이에요. 예, 용감한 거죠. 왜냐하면 국내 내란 세력들, 그 네. 내란 세력들은 또 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하는 소리가 그거를 예상해서 사실상 못 하는데 예.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윤석열 때 한 짓을 가지고 마음 같아서 사과하고 싶다 내가. 아. 근데 조중동 같은 데서 또 뭐라 할까봐 못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보다 안 되겠으니까 에이 조중동 무서워서 못 하냐? 이건 해야지. 해서 이제 정동영 장관을 대행시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2번 한 건데요. 이게 과거의 역대 한국 정부와는 다른 어떤 용감한 행동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김여정 부부장의 그렇죠. 담화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냥 답을 하더만요. 높게 평가한다.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예, 맞아요.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맨날 욕만 하다가 이거는 높게 평가한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를 우리가 쭉 상대해 봤는데 이재명 정부 좀 다르긴 하네. 네. 근데 그동안 북의 태도는 그랬습니다. 너희도 못 믿겠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도 못 믿겠다. 우리가 한두 번 당해봤냐 과거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요. 너무 당해서 이재명 정부 못 믿는다. 그래서 계속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네. 이재명 정부는 계속 남북 관계에서 바늘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바늘 꿈에 내보려고 내보겠다 하는 거죠. 이런 네. 의지를 가지고 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꼼짝도 안 했어요 북이. 음. 이번에 처음 반응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참 굉장히 슬기롭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3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되는데 9.19까지. 예, 그걸 북에서 딱 요구하니까 딱 그 내용이 차곡차곡 나오더라고요. 네. 먼저 인정을 하고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리고 네. 맞다 우리가 보낸 거 맞네. 어, 2번째는 거기 딱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사과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까지 내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이제 북에서도 예.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다만 마지막에 적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적국이라서 남쪽 국경선의 경비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예.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과의 관계, 예. 이재명 정부의 관계를 완전히 질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 아직은 없다라는 아, 거죠. 요 정도가 요 하나가 안고 갖고 바로 그거는 안 바뀌지 된다. 않는다. 예. 하지만 예. 우리 유의하겠다. 앞으로 좀 보겠다. 그러니까요. 당신들 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이런 일이 도리어 이제 좋은 계기가 돼서 네.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좋은 좀 모멘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네. 사람이 기분 좋을 때 결정타를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칭찬해줘서 기분 좋아지면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녹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좀 뭐 권투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대 쳐서 해롱거릴 때 달려들어서 막 네.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결정타가 뭐가 될 것이냐? 한미 군사훈련 중단 3월달에 예정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아니면 뭐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정도로 연타를 때려야 됩니다. 연타를 때려가지고 그냥 믿음을 확실하게 그렇죠. 끌어올리면서 신뢰를 끌어올려가지고 네. 자 이제 우리 한번 대화를 시작해보자. 그렇죠. 네, 나가야 된다. 지금 보니까 좀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했을 때 한 대 더 이렇게 한 방 더 해줬을 때 예. 북정시도 마음을 열고 예. 그럼 대화 시작하자. 근데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 좀 급물살 탈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죠.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세계사적인 저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미 대화를 간절히 바라는 트럼프로서는
한국을 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관세고 뭐고 다 집어치고 소개팅만 시켜주면 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강력한 지렛대를 주게 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주한미군이 그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현대화, 동맹 현대화 이런 것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만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번 3월달에 벌어지는 네. 그걸 제대로 막아 버려도 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전체의 그 그렇죠. 분위기가 바뀔 수 완전히 있다는 거죠. 바뀔 수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 맞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미국은 보니까 이 훈련을 목을 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결국은 뭐 미국이 하자고 하면 안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되던데. 그 미국에서 이 한미 훈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 자기들이 중국을 상대해서가 아니고 예. 이제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예. 중국을 상대하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예. 언젠가 지들은 도망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용당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을 추진한 세력도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헥세스라든가 루비오 같은 강경파들은 그런 쪽을 추구하는데 또 트럼프나 다른 쪽의 일부는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북에 내가 가는 건데 그러니까 4월달에 이거 중국 온 김에 북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죠? 예. 그건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꺼냈어요, 이미. 이미 꺼냈는데. 네, 꺼냈으니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다. 지금 뭔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 너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용단만 내려라. 그러면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뚫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너 자리도 너도 껴줄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트럼프 쪽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저 무인기 얘기하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까지 이제 왔는데요. 근데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때보다도 근데 지금 이렇게 관계가 갈등이 지금 고조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풀려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북미 관계가 풀려야 되고 북미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풀리는데 근데 한미 관계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이제 관세 문제 참 보니까 어제 오늘 지금 아주 뭐 법원에서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뭐 상호관세 전부 다 위법한 거다라고 네. 판결을 내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드는 생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뭐 그렇게 그 25% 겁내고 내지 말고 뭐 우리 투자 뭐 몇천억씩 하겠다라는 네. 거 조금 더 버텼어도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은 많이 들던데요. 근데 뭐 안 버텨도 이제 네. 무효예요. 이제 무효된 거죠. 원천 무효입니다. 네, 원천 무효. 왜냐? 네. 일단 트럼프가 한 그 행위가 네. 국제법만이 아니고 미국 국내법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결난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고소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도 미국 국내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호관세가 날라가 버렸어요. 원천 무효입니다. 이거. 네, 원천 무효. 그 우리 이거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했던 3,500억 불 이런 것도 그것도 무효죠. 다 무효죠. 그렇죠. 그 관세 25%하고 같이 묶여서 패키지로 묶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원점에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버티면 되는 문제였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보니까 상호관세 안 되니까 이제 품목별 관세 뭐 네, 네. 전체 미국의 수출품들 다 10% 때리겠다 막 이제 이러고 네.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예. 이거는 불법이다. 예.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열받아서 그냥 10%다 때린 거고. 예. 그 다음에 품목별 관세라도 동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 약발이 상당히 약발하고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허우적 된다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품목별로 대응하면 됩니다. 거기 따라서 또 예. 우리도. 그리고 트럼프가 어차피 한미 FTA도 깼어요. 겠죠. 그것도 우리는 파기선언 해야 되고 이번 것도 파기선언 해야 되고 완전 백지에서 다시 하자 하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예. 시간 끌어야죠. 제가 예전부터 시간 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아요. 우리 김창인의 창에서 참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시간 질질 끌자. 질질 끌자. 근데 보세요. 끌면 우리가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자빠진다. 일단 이번에 헌법재판 그 미국 대법원이죠.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11월 달에 네. 중간 선거가 중간 선거가 있어요.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트럼프한테 돈을 갖다 끌려다닐 바쳐야 필요가 돼? 네, 돈을 갖다 바쳐야 되냐. 아. 시간만 끌다 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음. 일단 지난번에 합의했던 것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한국도 정확하게 입장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저 캐나다의 그 마크 총리, 그 마크 카니 총리죠. 네. 참 재밌는 발언을 그 다보스 포럼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만 해도 참 친미 아주 친미죠. 네, 였고 그리고 미국한테 자그마치 75% 정도가 미국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전체 수출품에. 그러니까 네. 과연 미국 없으면 팍 쓰러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미국 트럼프랑 이제 맞붙었다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관세 100% 내리겠다 하고 온갖 좀 협박 공갈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미국한테 굴복을 안 하고 탁 끄집어내는 게 중견급 국가들 미들 파워 연대를 하자. 그래서 딱 나라를 찍었는데 보니까 여기 호주,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뭐 유럽의 각국들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하자 네, 그러던데. 한마디로 친미 국가들 이제 다 정신 차리란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다 친미 국가들이 아까 말한 대로 호주, 일본, 뭐 한국, 대한민국 다 유럽. 아주 유명한 친미 국가들. 그렇죠. 캐나다도 그 전에는 예, 아주 친미 국가. 친미 국가였죠. 이 사람들이 미국하고 등지고 따로 모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주장은 겁니다. 미국 따라가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느끼지 않냐.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모여서 한번 개겨보자. 개겨보자. 미국한테. 캐나다 입장은 절박한 게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 병합하려고 합니다. 51번째 주로 네. 하겠다. 예. 그린란드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굴복해서 예. 트럼프한테 밀리기 밀리기 시작하면 병합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감이 칸이 있구나. 입장은 절박한 거죠. 그래서 바보가 아니니까. 그리고 시대 추세를 보아하니 네. 이젠 개길만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개길 수 있냐면 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해도 그걸 저지할 만한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일 패권국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힘이 약화돼서 미국이 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NDS 아닙니까? 그랬죠. NSS. 네. 그러니까 본토와 서반구에 집중하겠다. 예. 우리- 아메리카 대륙만 집중하겠다. 우리는 여기 짱 하겠다. 나머지는 몰라. 근데 그거는 미국이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놀라게 징후죠. 러시아나 중국 네. 같은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크라이나 전 보면 졌으니까 어차피 자기네가 안 된다고 보고 후퇴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칸이도 읽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흐려놓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고 네. 그 중견급 국가들이 모여서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런 압박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므로 제가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질문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국내의 경제도 상당히 힘들고 네. 그런 반면에 또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합당 제안했다가 또 이게 막 내분이 벌어져 가지고 막 거의 어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개싸움 하다시피 그냥 뭐 네. 판이 으개졌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원래 여당 내부가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막 힘든 일이 몰려오면 네.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잖아요. 떨어지죠. 네,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네네. 선례를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네. 한번 좀 우선 듣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지지 세력이 네,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그게 뭐냐면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일시적인 인기라든가 네. 여론전을 통해서 지지를 확보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정치 인생을 시작한 시점부터 네, 그야말로 지독한 악마화에 시달리고요. 그렇죠. 이재명 죽이기가 네. 이제 뭐 계속 기승을 부렸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하면 뭐 찌재명, 예. 뭐 대장동, 예. 뭐 등등을 막 떠올리게 되면서 예. 난 이재명이란 이름만 들어도 싫어 이런 사람 많았거든요. 많았죠. 근데 그걸 그런 극복했죠. 엄청난 악선전과 이재명 죽이기를 돌파하면서 예. 쌓아 올린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견고해요. 탄탄한 탄탄합니다. 지지군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 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기분이 좋아서 아이돌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 저 사람이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괜찮네. 이번에 한 행동을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그런 악선전을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성남시장, 그다음에 뭐 경기도지사, 당대표, 그리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의 거리 항쟁 예.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견고합니다. 경고하고. 잘 이탈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의 특징은 한 방에 팍팍 뛰지가 않아요. 그 조금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몇 번 언론 플레이하고 분위기 띄우면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가 예. 확 꺼지기도 금방 툭 하고 떨어지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차곡차곡 쌓아갔다. 올라가면. 예. 이런 지지율이 민주당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일단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독특한 정치 인생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예전에 뭐 평화민주당 그러면 누구 당이다? 김대중 당이다. 김대중 당이다. 또 무슨 당이다 그러면 예, 김영삼 당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은 곧 김대중, 이 당은 김영삼. 당이 못하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거로 결과가 됐죠. 그랬죠. 근데 민주당 그러면 이재명 당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바로 등치되지는 않죠. 그렇죠. 예.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만든 오너 내지는 뭐 개파의 수장이었다. 이게 아니지 늘 않습니까? 비주류였어요. 늘. 비주류. 예, 당내에서 비주류였죠. 막 예. 천대받고 아유, 당 대표할 때도 내놓고 그랬잖아요. 저기 저 그렇죠. 구속대라고 내놓고. 맞아요. 아이고. 뭐랄까요? 공천도 잘 못 받고 예. 또 당대표 됐는데도 예. 그 감옥에 가라고 던져주는. 구속될 때 감옥 그렇죠. 가라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예. 민주당과 이재명은 일치가 안 돼요. 오히려 민주당의 아주 비주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 잘못으로 생각하지 이재명 대통령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네. 국정 운영 같은 걸 공개하고 착시 그렇죠. 국민과의 소통은 나와 그건 있어요. 컸어요 아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국무회의 공개하고 하는 거 아주 컸죠. 예. 악마화 뭐 이런 거에 막 시달렸던 사람들도 예. 직접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네. 국무회의 하는 장면, 또 그 국정회의, 예. 국가운영회의 같은 거 공개하는 비서회의도 모습, 다 보여주고. 예.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알았다. 괜찮네 사람. 예. 이렇게 해서 전환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 저희들이 이제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주식이 오르고 있고. 예.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지지가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좀 분리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가 윤석열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잖아요. 시켰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정권의 개혁 실패를 하면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국민들이 걸고 있는 저는 거의 마지막 희망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뭐 소위 극우 세력도 잡았었고 민주정권도 여러 차례 들어섰는데 내 삶이 달라진 게 뭐냐. 그렇죠. 없었다. 예. 하지만 이재명은 다를 것 같다 해서 이번에 기대를 품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아이고. 그때는 뭐 국민들 대부분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 혐오 그렇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조치가 지금처럼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쭉 밀고 가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국민들이 아니까 지지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지간한 거로는.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지지층이 형성됐는데 그 반면에 네. 끊임없이 지금 그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입장이 애매하고 또 네. 뭐 윤호개인을 계속 외치고 있고 또 한동훈 제명하고 뭐 또 배현진 몰아내고 뭐 이런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네. 뭐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강력한 그 국민적 지지가 있는 이 현 정부와 맞서서 이 지방선거 할 수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그 노선을 유지하면 필패죠. 이렇게 가면 완전 필패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그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장동혁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내부에서는 예. 윤 어게인하고 절연하고 새로운 보수 연합을 만들어서 재기할 수 해야 된다. 예. 장동혁이 너 좀 입장을 바꿔라. 한동훈이랑도 좀 악수 좀 해라. 예. 하는데 장동혁이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인간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특히 그 극우들 내란 세력들. 음. 김문수가 예. 한독수를 꽂아 넣으려고 할 때 저항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항했죠. 완전 꼴통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그렸던 빅플랜을 좌절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김문수 변수를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장동혁 변수도 예상 못한 거예요. 저 정도로 저게 꼴통이구나. 그러니까요. 뭐 장동혁이는 국민의 힘을 멸망으로 이끌 마지막 주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동혁 체제가 잘 유지되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네. 예, 응원하면서 네.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무리 짧은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마칠까요? 뭐 제가 뭐 최근에 관심 있게 본 뉴스는 네. 미국이 일본하고 훈련을 하다가 네. 원래는 한국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본하고 훈련하고 나서 바로 B-51을 올려서 주한미군이 출격한 비행기를 합세해서 네.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중국 적경까지 가서. 예. 그러자 중국이 비행기 떴죠. 비행기를 출격해서 대치했어요. 예. 여기서 전쟁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군산이나 오산 그렇죠. 그 비행기가 뜬 데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하겠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완보 위기를 초래할지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캐나다 네. 카니가 얘기하는 얘기한 것처럼 네. 미국 빼고 네, 미국을 좀 미들 파워 연대를 탈미, 네. 한미 관계 재정립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선을 좀 끊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고 한국의 안보 위기의 제일 원인이 미국이에요. 미국이다. 이번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죠.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탈미만이 살 길이다. 네. 라는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태현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